물리를 정리하는 의미에서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우리가 수행 평가했던 여러분들이 살면서 과학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조사하고, 그리고 두 번째 수행 평가인 물리학의 영향을 끼친 인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사한 것을 발표해보면서 친구들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살면서 어떤 현상에 대해서 궁금한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든 건데, 저도 이제 물리를 고등학교 때 쭉 공부했지만 참 어려운 학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문조사해가지고 학생들 포함해서 이제 선생님까지 설문조사했을 때 학교 다니면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뭐였냐 물어보면은 뭐였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수학이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과학 부분에서 이제 물리, 화학 부분이 이제 학생들이 접근하고 학습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25학년 때 처음으로 화학을 전공했지만 물리를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고, 또 학문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해본 결과, 선생님들끼리 수행평가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물리 현상을 한번 공부했던 걸 조사해보고, 그리고 요즘은 인공지능이나 인터넷이 잘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보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 현상을 이해하는데 좀 이제 도움이 될까 싶게 해서 그런 수행평가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은 누군 것 같아요? 봐고요. 옛날 사람들 다 외웠지.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뉴턴입니다. 물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뽑으라면 뉴턴과 이제 아인슈타인을 뽑는데, 좀 있다가 친구가 조사한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그 피직스 그러면 이제 물리는 이제 우리 사물 물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물이 어떠한 이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스터디 오브 피지컬 피너미나, 물리학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제 물리학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단어는 첫 번째 역학과 에너지를 이제 한 학기 동안 배우는데, 뭘 배웠냐면 이제 첫 번째가 힘과 운동이죠. 힘이란 건 이제 물리학적인 현상의 대표적인 분야가 이제 역학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힘이 처음 나왔고, 힘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물리학적인 현상이 바로 운동이죠. 또 가속도 요구를 이제 여러 가지 운동, 그리고 단순 법칙과 가속도 법칙, 아마 여기까지 중간고사를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작용, 반작용, 그리고 운동량, 충격량, 그리고 이번 기말고사 범위이기도 한 운동량 조정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아보니까 제가 5번 들어가거든요. 이제 기획과 전략과 자동차과를 들어가는데, 나눠준 프린트 중에서 궁금한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이거 이제 다시 자세하게 한번 수학적으로 풀어보는 시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는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혹은 생활하면서 궁금했던 점을 스스로 질문을 해보고, 한 3가지 정도를 질문해보고 스스로 답을 찾아가면서 과학적인 실험을 기르는 게 학습 목표로 이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과학을 수업하면서 학생들한테 또 많이 받았던 의문 중에 하나가, 이거 과학 배워서 뭐합니까? 살면서 쓸 데도 없는데. 저도 이렇게 과학을 수업하고 있지만 살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리학적인 현상은 몰라도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언제 필요할까요? 아는 척할 때. 그리고 제일 필요할 때는 아무래도 시험 볼 때겠죠. 시험 볼 때랑 누구한테 평가받을 때, 물리학이 때 공무원 과목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대목 중에 하나가 좀 궁금함을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냥 넘기지 말고 이 현상에는 어떠한 이론들이 법칙에 의해서 설명을 할까 이렇게 받아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생각은 어떻게 진행하냐면 6월 초에 제가 이 학습지를 질문지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에 반영을 하고요. 세 가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학적인 질문을 3개 해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질문을 선정하고 질문 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질문과 관련된 과학적 이론을 한번 찾아보고 그게 여러분들이 배웠던 물리학책이 있어도 좋겠지만 뭐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5간의 질문을 추려보니까 거의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비슷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그런 물리학적인 현상이 좀 한정이 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약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 이론을 이용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수행평가를 내보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수준 높은 질문도 있었고 이상한 질문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이렇게 한 6개 정도를 추려봤는데 제가 5개만 들어가니까 120명 정도 그 질문을 다 지금 해보니까 첫 번째가 피부는 왜 탈까? 이게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벽은 왜 반짝일까? 그 질문을 받았을 때는 좀 혼란했습니다. 분명히 1학기 때 들었는데 1학년 때 들었는데 종합과학에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별나라 이야기를 배우면서 벽은 왜 반짝일 거라고 배웠는데 서로 제대로 안 들었는지 잘못까지 했는지 관심이 없는지 그리고 왜 전자레인지 돌린 움직여 보이게 되어지지 않을까? 이거는 전자기파와 관련도 있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고 바로 밑에 내조에도 있으니까 이 질문 좀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학생의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술이 위에 왜 좋지 않을까? 이건 고등학생적인 답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간 생물학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질문은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인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발생이 되는 걸 관찰했다는 건 굉장히 좀 잘한 질문인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해요. 이건 자동차에서 나온 건데 왜 자동차가 급전도할 때 탑승자가 앞으로 쏠릴까? 이것도 1학기 때 배웠는데 이제 반영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좀 괜찮은 질문 같은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물리학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화학적인 현상이기도 하는데 왜 냉장고에 넣은 탄산음료 뚜껑을 열었을 때 터질까? 그 질문도 상당히 과학적인 질문이어서 2개의 질문 한번 뽑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살면서 이게 좀 궁금한 적이 있었나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수행평가는 과학은 수행평가를 2가지 했거든요. 처음은 교육평가랑 과학 탐구 주제로 이렇게 2개 되는데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저희가 물리학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물리학의 영향을 끼친 과학자를 조사해보면서 왜냐면 어떤 흥미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면서 장래의 희망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나요? 난 커서 뭐가 되고 싶다.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걸 선택할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네? 흥미. 네. 여러분들의 흥미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럼 제일 좋겠죠. 본인의 흥미를 찾아서 그 분야로 가는 게. 근데 제가 중고등학교에 있으면서 보면 가장 흥미를 찾을 수 있는 분야가 주변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중에 친구 형들 중에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직업을 부러워하면서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매스미디어, 미디어의 영향으로 연예인들, 그리고 뭐 식객이 유행했을 때는 요리사, 이런 미디어의, 그리고 세 번째가 어떤 그 초등학교 때 위인전을 많이 있잖아요. 그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 사람들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하게 된다. 그래서 과학선생이랑 같이 물리학에 영향을 끼친 과학자를 조사해 보면서 이 사람의 생애랑 어떤 걸 연구해 가지고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조사해 보면서 여러분들의 진로도 생각해 보고 그런 수행 평가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어떤 인물들을 조사했는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수행 평가로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6번 박성우 학생이 어떠한 과학적인 질문 세 가지를 설명했고, 그리고 어떻게 자신이 정한 질문에 해답을 찾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조사한 세 가지 질문은요. 왜 전자레인지에 돌린 음식은 고르게 되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2번은 왜 플라스틱 자로 문지른 뒤 물줄기를 가까이 대면 물줄기가 휘어질까?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헬륨 풍선을 뜨고 공기 풍선을 가라앉을까? 저는 이 중에서 1번 왜 전자레인지에 돌린 음식은 고르게 되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이 질문을 선택한 이유는요. 저희 학교의 매점이 있다시피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경우고요. 항상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마다 겉은 뜨거워 보이지만 속은 차가운 그런 안 좋은 상황을 많이 경험해서 이 질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질문과 관련된 과학적 의문은요. 첫 번째로 전자기파의 특성과 파장, 2번으로는 마이크로파의 음식의 수분 분자와 상호작용입니다. 첫 번째 이 파장은 약 12.2cm로 기에 따라 전기장 세기가 강한 지점과 약한 지점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2번 마이크로파는 음식 속 극성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킵니다. 왜 전자레인지에 돌린 음식은 고르게 되어지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과학적 이론을 통해 쉽게 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장에는 강한 지점과 약한 지점이 존재하므로 음식이 놓인 위치에 따라서 가열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으로 눌러볼 때 뜨거운 부분과 차가운 부분이 있으니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마이크로파는 물 분자를 진동시켜 열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냉동 만두 등 냉동식품을 먹을 때 물을 조금 넣어야 빨리 데워지는 이유입니다. 수분은 빨리 데워지고 없는 부분은 늦게 데워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학생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세요? 네. 진짜 질문 자체도 괜찮고 주변에서 이런 문제 인식을 한다는 건 되게 뭐든지 살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를 인식하는 게 이제 과학적인 탐구가 문제 첫 번째거든요. 문제를 인식해서 이제 가설을 설정하고 탐구 설계를 수행해서 이제 피드백을 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는 게 과학적인 단계인데 문제 인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주변에 쉽게 볼 수 있는 느낌, 특히 매점에서 많이 보겠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또 전자과 학생들이라서 이제 전자기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사실 다른 과 학생들한테 전파액이라면 잘 모르거든요. 마이크로웨이브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의문자를
진공식품에는 이제 물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아니 모든 음식에는 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약간의 물이 있거든요. 지금 이 교실에도 수분이 있고 인간 같은 경우는 다 70%가 물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를 세트하면은 그리고 이제 물리학이보다는 약간 화학적인 개념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질문했습니다. 물은 어떻게 생겼냐면요. 물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생겼죠. 딱 그리면은 옥시겐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 산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띠고 수소가 플러스 차지를 띠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크게 보면은 자석처럼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 있다 그래서 콜라가 우리말로 극성이 존재한다. 극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주 쉬운 걸로 자석을 하게 되면 물이 움직이지 않는 그렇진 않지. 근데 마이크로웨이브과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아시죠? 그러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때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돼가지고 물 분자가 이렇게 됐다가 내려가는 문제는 또 이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계속 움직이게 되죠. 진동하겠죠. 진동하면 뭐가 발생합니까? 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데워주는 원리가 바로 마이크로웨이브 전자레인지가 됩니다. 단점은요. 물 분자를 진동시키니까 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데워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이런 콜라한 극성이 좀 심한 물질 같은 거, 대표적으로 금속 같은 거, 마이크로웨이브가 때문에 이제 불꽃 같은 게 발생이 됐습니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하고 답을 찾으면서 이제 전자레인지를 사용할 때는 이런 현상으로 물질이 되어지겠구나. 만약에 지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고르게 데워지지 않으려면 거기다가 물을 약간 풀어가지고 데우면 훨씬 더 고르게. 그리고 뭐 제가 화학을 전공해서 만든 우리들이 먹는 음식물들은 다 유기물이라고 해서 탄소수소 산소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진동을 시켜서 마이크로웨이브파를 듣고 진동을 시켜서 데우잖아요. 근데 너무 오래 데우면 얘네들이 다 날아가면 뭐가 돼요? 탄소밖에 안 돼요. 숯덩어리가 된다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학생들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거의 비슷비슷하죠? 자, 두 번째는 13번 장수영 학생이 한번 나와서 일단 제가 질문한 세 가지 질문은 첫 번째, 왜 비가 내릴 때 기온이 내려가는 걸까? 두 번째, 왜 뜨거운 물은 찬물보다 기온이 더 많이 날까? 세 번째, 왜 냉장고에 넣은 탄산음료는 뚜껑을 열었을 때 덜 터질까입니다. 제가 고른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정한 질문은 세 번째, 왜 냉장고에 넣은 탄산음료는 뚜껑을 열었을 때 덜 터질까인데요. 질문을 정한 이유는 평소에 같은 상황을 마주했을 때 잘 터지지 않는 탄산음료를 보고 의문을 떠올렸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왜 냉장고에 넣었을 때 넣은 음료가 뚜껑을 열었을 때 덜 터질까에 대해서 과학 이론은요.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 관계에 있습니다. 기체의 용해도와 온도 관계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료가 차가우면 기체가 급격히 빠져나가지 않아서 물에 터지게 됩니다. 과학적 이론을 이용해서 제 질문에 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냉장고에 넣은 탄산음료는 온도가 낮아집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액체
기체가 더 잘 녹게 되고 냉장고에 넣은 탄산음료는 동해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음료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가 압력이 들어 급격히 두께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는 좀 따뜻하게 보관한 탄산음료는 급격히 증가하여 더 잘 터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체가 빠르게 나오지 않아서 덜 터지게 된다는 거죠. 질문 있으시죠? 네. 상당히 좋은 질문이었고, 좀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질문이었어요. 이거 뭐냐면 이제 우리들이 탄산음료를 많이 먹죠. 탄산음료라서 사람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탄산이란 건 뭐냐면은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넣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를 넣으면 이제 탄산이라는 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산이란 건 2학년 때 배웠듯이 수소이온을 나타내요. 이렇게 탄산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탄산음료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이산화탄소가 물에 잘 녹지 않아요. 아주 안 녹는 건 아닙니다. 이제 미량 녹기 때문에 이 기체를 많이 넣으면은 우리가 풍량감을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 탄산을 좀 많이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런데 얘네는 이제 기체 상태로 존재하죠. 상온에서 보통 15도 내지 25도씩 나갑니다. 그럼 많이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람들이 되게 생각을 해보니까 온도가 낮아요. 보통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잖아요. 왜냐면 차가운 물보다 뜨거운 물에 소금이 많이 녹잖아요. 근데 기체는 반대입니다. 기체는 온도가 낮을수록 용해 반에 기체가 잘 녹습니다. 그리고 압력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헨리라는 사람이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헨리의 법칙이다 이렇게 합니다. 잘 모르시면은 사이다 생각하면 되죠. 우리가 사이다 먹을 때 시원하게 그리고 위에 압력 위에 밀폐를 시키는 거죠. 그런 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탄산음료 먹을 때는 시원하면 되게 좋겠죠. 그 반대라면 탄산음료 먹을 때 끓여 먹겠죠. 하지만 끓여 먹고 기체 영역은 온도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탄산음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아주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수업에서도 헨리의 법칙을 설명할 때 항상 탄산음료가 보여요. 그리고 좀뭐 부가적으로 얘기하면은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빗물에도 탄산이 있어요. 공기 중에 0.1%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비가 내리면서 탄산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보통 산성도가 지난번에 배웠겠지만 물은 1이잖아요. 네, 지금 내리는 비는 약 6.0 내지 5.7 정도 됩니다. 이거 이하인 비도 이제 산성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까지 이제 심화적으로 알아두면 좋고, 아주 극단적으로 여러분들이 사이다 만들고 싶으면 지금 빗물 받아서 압력 분배하면서 시원하게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주변의 일상적인 현상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궁금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다 도움이 될 것 같은 주제로 한번 생각을 해봤죠. 두 번째는 이제 물리학에 영향을 끼친 과학자를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한번 발표해 볼 텐데, 어떤 걸 좀 궁금하게 여기는지 한번 권서인 학생이 조사한 사람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조금 앞면만. 저는 일단 스티븐 윌킹이라는 주사인데요. 일단 이 스티븐 윌킹의 논문 분야는 우주론과 양자 주로 분야에서 뛰어난 발전을 하시고, 특히 블랙홀 연구와 호킹 사이로 우주의 기원과 구조에 대한 연구로 유명합니다. 그는 아인슈타인의 그
그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제역학을 결합하여 우주의 생성과 그 탄생 원리를 설명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 외에도 헬러스 특이점 정리, 킹 목사, 허드 호킹 상태, 그다음에 기빈스 호킹, 물감, 그다음에 기빈스 호킹 가설부에 등 수학적으로도 많은 목적을 만드셨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연구학적으로는 특이점과 시험관의 기하이라고 킹 목사인데 이 킹은 킹 목사는 킹의 단순의 유명인으로 만든 특이점과 시험관의 기하는 우주가 팽창하고 있고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면 우주가 특이점에서 상승을 수학적으로 증명하는 이론입니다. 이 특이점은 블랙홀 중심의 에너지 밀도가 무한대로 커지는 지점으로 천재수학자 로저 펜로즈라는 옥스퍼드대 교수가 이걸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지원했는데 이 폭발 이론은 전에도 존재했지만 그 시작이 선이나 면이 아니라 점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십니까? 잘했습니다. 스티븐 윌리엄 호킹 박사는 지금 돌아가셨지만 유명하신 분이죠. 핀처하고 다 머릿속으로 이제 모든 걸 생각하시고 논문 쓰시고 그런 저도 잘 모르지만 이분의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빅뱅부터 시작해서 낮까지 오는 내용이 통합과학의 1학년 주제잖아요. 그런데 우주의 신들을 발견한다는 건 지금 여러분들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빅뱅 이론이나 아니면 황제성 이론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간결하게 설명해 주신 분이 가서 물리학과 관련 있어가지고 저는 한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사 내용도 알찼고 아인슈타인과 비교해서 이렇게 보고서 써가지고 훌륭한 보고서라 생각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들어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가장 유명한 박진성 학생이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한번 특히 잘 들으셔야겠죠. 이번 기말고사 범위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에 대해 조사하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대표적인 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특수상대성 이론의 1905년에 연구하셨고,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빛의 속도는 진공에서 항상 일정하고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인 것을 차이고 유명한 방정식 E는 nc 제곱을 제시하고 도출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일반 상대성 이론은 1915년에 연구하셨고 중력을 시공간의 연구로 설명하는 이론을 완성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전 효과 설명 1905년에 연구하셨고 빛이 있자 감자라서 에너지가 충분하면 전자가 나온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주요 연구 업적에 대한 설명. 먼저 특수상대성 이론은 객체수가 모든 관천자에게 같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져옵니다.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인 빠르게 없어지고 시간이 느리게 그리고 물리학적으로까지 설명하였습니다. 유명한 공식 E는 nc 제곱은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 관전 효과는 빛의 공중에 가는 전자가 튀어나오는 대상이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 전자처럼 에너지를 전달해서 빛의 에너지가 충분하면 전자가 감소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빛이 입자성을 증명하였고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이 시공간에 휘어지면서 비롯된다는 이론인데 질량이 큰 물체가 주변 시공간을 크게 만들어서 다른 물체들이 그 휘어진 거에 따라 움직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로써 인간의 전설 이론을 확전하였습니다. 질문상 잘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배웠던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하신 아인슈타인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잘 조사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일본 조사 특수상대성 이론을 보니까 시험 문제도 나온 것 같습니다.
아인슈타인을 보면은 그 거대한 물리학이라는 그 학문에 아인슈타인을 기점으로 고전 물리와 현대 물리를 나눕니다. 한 사람 제가 책에서 읽어본 기억나는 문구 중에 하나가 사람 한 명의 목숨은 지구보다 무겁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아인슈타인을 보면 그런 표현이 딱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써 그 지구의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과학자가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것 같고 더 대단한 건 이 생각을 26살 때 했다는 게 저희 26살 때 그리고 항상 시간의 변수를 항상 생각하시고 시간은 제일 여러분들한테 삶의 중요한 변수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학문과 그 상대성 원리에 관련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9번 학생 네. 제가 조사한 과학자는 에밀리 디 샤틀레라는 여성 과학자이시고 프랑스 출신이십니다.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 뉴턴의 프린키피아를 프랑스어로 번역하고 해설을 덧붙여 유럽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녀는 에너지 보존 법칙과 관련된 운동 에너지의 개념을 발전시켰으며 물리학을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데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특히 운동 에너지가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는 개념을 주장하며 오늘날의 운동 에너지 공식인 2분의 1 mv 제곱 발전의 기초를 제공하셨습니다. 이 과학자의 주요 연구 업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운동 에너지 균형 정의. 운동 에너지가 물체의 속도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속도의 제곱 v 제곱에 비례한다는 것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는 후에 정립된 운동 에너지 공식 2분의 1 mv 제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학자들은 운동량 P는 mv만을 에너지로 보았지만 이 과학자는 실험과 수학적 분석을 통해 운동 에너지의 개념을 확장시켰습니다. 2. 에너지 보존 개념 발전. 운동 에너지 개념을 통해 에너지는 형태를 바꿔도 보존된다는 생각, 즉 에너지 보존 법칙에 추석을 다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뉴턴 역학 보고과 해석. 그녀는 뉴턴의 프린키피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면서 복잡한 수학적 내용을 쉽게 설명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제가 또 학생의 그 조사를 하는 이유는 특수 상대성 이론과 이제 여기가 에너지는 우리 기말고사 범위죠. 운동 보존의 법칙과 관련된 정리를 하는 과학자이기 때문에 또 마지막으로 이제 15번 조경민 학생이 마르크 에그리스 마르크 교육이고요. 제가 조사한 과학자는 에르네스트 마르크라고 국적은 무슬림입니다. 대표적인 연구 분야는요. 마르크는 운송기업 학자금 이론, 감각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특히 운송보다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물체에 대해 처음으로 실험적 연구를 한 인물입니다. 이분은 과학수라는 단위가 생겼으면 오늘날 한국역, 과학과 수동적인 핵심 요소입니다. 오늘 유선의 절대 시공과 경험을 비판하고 후대의 아인슈타인 통계설에서 철학적 기반을 제공했습니다. 주요 연구 업적으로 유명하면요. 과학수는 물체의 속도를 주위의 응급과 배려한 기울로 항공기나 로켓 속도를 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마르크는 절대적인 원리를 비판하고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라고 주장하며 저는 운동 물리학적 사실 기초라는 철학적 방향에서 과학이 감각 경험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르크 오스트라의 물리학자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아는 게 음속에 관한 연구를 이제 많이 하신 분이라서 한번 발표하고 음속이라는 건 아시죠? 말 그대로 이제 소리의 속도입니다.
스피드이 1초에 340m 가는데 소리보다 빠른 초음속 전투기가 나도 그런 수 있죠. 그래서 소리의 속도보다 얼만큼 빠른지를 나타내는 게 오락에서 많이 나오죠. 하여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조사했는데 학생들 조사한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생소한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이제 가장 좋은 접근법 중 하나가 그 해당 분야에 사람이 쓴 책이나 일생이나 아니면 위인전이나 그런 거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의 꿈을 키우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어때요? 들만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시험이니까 이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어렵다고 많이 해가지고 나는 그러니까 2번 한번 보시죠. 이 문제는 뭐냐면요. 2번 그림과 같이 질량이 각각 EM, M인 두 물체 AB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의 H에서 동시에 낙하한다. 과학적인 문제만 잘 읽어가도 충분히 잘 풀 수가 있습니다. 거의 답은 거기 써놨어요. 동시에 낙하한대요. 무슨 뜻이냐면 커다란 물체든지 작은 물체든지 지면에 도달할 때는 동시에 도달합니다. 이 이름은 우리가 하이트 H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1학기 때 배웠던 걸 기준으로 이 운동을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물체는 높이 H만큼 있었는데 이 물체는 지면으로 떨어진다. 왜 떨어집니까? 네, 중력에 떨어지죠. 왜 그래요? 힘이란 건 물체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바꿔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질량을 가진 물체를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1학기 때 중간고사 때 배웠듯이 이 운동은 공간속도 운동을 하니까 무조건 옆에다가 써놓으시라고 했죠. 공간속도의 세 가지 운동식 그리는 미래 플러스 A. X는 V의 플러스 2의 A고 EAS는 V의 이 운동을 설명하는 세 가지 운동 법칙이 바로 등각의 세 가지 운동 법칙인데 딱 이 법칙을 보면은 이 법칙에 질량의 함은 없죠. 즉 이게 5개의 변수가 있는데 최종 속도, 초기 속도, 초기 속도는 0이니까 처음에 정제했으니까 시간, 높이, 시간은 T가요. 높이, H죠. 여기서 X가 H가 되겠고 그리고 가속도,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니까 이것도 세 가지 운동 법칙을 봐도 질량의 항은 없죠. 즉 떨어질 때 질량은 무관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에서도 나오고 그걸 모를까봐 문제에서 동시에 낙하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죠. 동시에 낙하하니까 시간이 똑같다는 거죠. 시간 동일. 초기 속도는 0이고 초기 속도 0. 높이도 같죠. 이동 거리도 같죠. 모두 같아요. 중력 가속도도 같죠. 그러니까 최종 속도가 어떻게 나옵니까? 초기 속도 0이니까 위는 떨어진 시간만큼 GT만큼 나오거든요. 즉 뭐나 A 물체나 B 물체나 동시에 떨어진다는 것을 등각의 세 가지 운동 법칙으로도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체는 이런 두 가지 물체의 물리학적인 해석은 그런 식으로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에 설명을 모르는 것을 보기에서 모두 보시죠. 그런데 이번 기본고사 때 뭐까지 나왔어요? 에너지까지 나왔죠.
에너지라고 뭡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되겠죠. 즉, 중력에 의해서 이동거리 h만큼 있다고 해. 일이란 거는 힘에 따라서 이동거리를 가졌을 때를 일이라고 정의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중력에 의해서 이동거리가 생겼으니까 이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때 에너지를 뭐라고 했습니까?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중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에서 떨어질 때 이 물체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력에 의한 포텐셜에 대한 어떻게 정의합니까? 질량 곱하기 중력만 곱하기 루트가 이렇게 정의합니다. 여기까지 정의하면은 이 운동에 대한 해석은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보기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맞는 보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지면에 닿는 순간 물체 A, B의 속력은 같다. 방금 증명했죠. 왜? 등가속도의 세 가지 운동 법칙에서 초기 속도 날아가고 가속도는 9.8, 1.4고 시간은 동시에 떨어진다고 여기서도 나오고 문제에서도 주어집니다. 최종 속도는 A나 B나 똑같겠습니다. 기억 공부를 했니? 지면에 닿는 순간 A, B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다. 또 생소한 말이 나오네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예요? 미케니컬 에너지라고 해서 움직이거나 정지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이 역학적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했고, 각 지점에서 공기 저항이나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한 역학적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보았죠. 자, 그럼 AB의 역학적 에너지는 이 점에서는 정지해 있으니까 운동 에너지 0이죠. 가지고 있는 거는 위치 에너지밖에 없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뭐예요? A는 질량이 2m이니까 2mgH가 되고, B는 질량이 N이니까 mgH. 역학적 에너지는 같을 수가 없네요. B는 X가 되겠습니다. 얘는 틀릴 거고요. 그러니까 이 운동에서 질량과 관계된 건 뭐밖에 없어요, 결국은. 에너지와 관련된 것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질량이 관여하고 있지 않죠. 니은 보기가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체 A가 EH까지 낙하했을 때, 딱 반 낙하했을 때 높이는 EH가 되겠네요. 그러면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EM 곱하기 G 곱하기 높이가 2분의 H니까 mgH가 됩니다. 딱 보니까 이 마지막 지점의 비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처음이랑 똑같으니까 2분의 H 지났을 때 A랑 B가 마지막 지났을 때 mgH랑 같으니까 운동 에너지의 크기하고는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4번이 될 것 같고요. 4번이 되고, 여기서 제가 또 하나 한번 수학적으로 실제로 요 등가속도의 세 가지 운동 법칙에 따라서 최종 속도가 동일하다고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따라서 한번 진짜 마지막에 속도가 같게 나오는지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귀찮겠지만 저희들 수학은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자,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0이고 여기서는 위치 에너지가 0이죠.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최대가 되겠죠. 여기서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같으니까 2분의 곱하기 질량 2n 곱하기 구하고 싶은 거 V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전체 역학적 에너지가 같겠죠. 그래서 mg EMGH 그래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없애야 됩니다. V는 EGH
여기서는 요 B에서는 MGH가 뭘로 바뀝니까? 2분의 1 MV 제곱으로 되면 없어지고 이물체도 최종 단계에서 속도는 EGH 결국은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 따라서도 최종 속도가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법칙도 써도 되고 이 법칙도 써도 되고 즉 물리는 하나의 풀이만으로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방법으로 설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고 여러분들이 물리를 좀 더 흥미 있게 하고 싶으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문제를 풀지 않고 한 문제를 여러 방법으로 접근해 보면은 상당히 물리학적인 시간이 늘어날 거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 풀이까지 한번 해봅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수업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수상대성 이론,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특수상대성 이론에 관한 문제풀이를 한번 교과서랑 일반부 보면서 기말고사를 얘기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생평가 발표도 해보고 문제풀이를 해봤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배우면서 물리학에 대해서 약간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